저는 현재 남편과의 연애를 포함하여 결혼 생활까지 총 5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결혼 생활을 끝내고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든 단점이 없는 사람을 찾는 것은 어려울 것이며 단점이 아닌 장점을 중심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을 3년 넘게 하면서 남편이 점차 변해가는 모습 때문에 매우 낯설게 느껴지고 남편이 이전에 말했던 자기 아버지를 닮지 않겠다는 발언조차 이제는 모두 거짓으로 느껴집니다. 솔직히 이젠 제 결혼 생활에서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이 남자가 현재보다 훨씬 능력이 없고 보잘것없던 시기부터 만나서 사랑했었고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지금에도 남편의 능력이나 시댁의 경제력이 없다는 사실은 제게 있어서 중요한 이혼 사유가 되진 않습니다. 물론 저도 결혼 생활이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만큼 어려움이 크지만 그 원인은 남편에 대한 인간적인 실망과 배신감입니다. 일단 우리는 연상의 관계로 남편은 저보다 2살 어립니다. 처음 만났던 것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작은 카페에서 남편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때였어요. 그 당시에 남편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는 중이었고 당장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청년이 젊은 남녀 몇 달 동안 같이 일하다 보니 함께 퇴근 후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자신보다 어려 보이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좋아서 가게 밖에서 몇 차례 만나게 되자 운명이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현재 제 가게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언젠가 이 남자가 좋은 직장에 취업하여 안정을 찾는다면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해당 남자에게 정말로 깊게 빠져버렸습니다. 그리하여 6개월 동안 우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후 다행히 취업에 성공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회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와 함께한 지 딱 1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결혼하자는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아마도 제가 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결혼을 서둘러 하자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사랑에 빠져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았어요. 남자친구의 집은 부모님들이 모두 계셨지만 사실 시아버님은 집안에서는 다소 소외되어 계셨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가정 상황은 더 나았을 것이라 생각해요. 처음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남자친구는 집안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남자친구의 아버님은 이미 10수년 전부터 알코올 중독자나 다름없으셨습니다. 어머님이 생계를 책임지시며 살아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제게는 그런 못된 남편과 왜 이혼하지 않고 따로 살지 않았는지 궁금했지만 나중에 대화를 나누어 보니 어머님은 본인이 이날까지 꾸준히 참고 가정을 지키며 살아오신 것을 인생 최고의 업적으로 여기시는 분이셨어요. 그런 어머님 밑에서 자란 그 남편 또한 한평생 엄마를 위해 힘쓰신 분이고 혼자 독립할 수 없다며 적어도 어머님이 편히 지내실 수 있는 집을 얻어드리고 시부모님 둘을 완전히 이혼시킨 뒤에 제가 결혼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 집안의 현 상황을 자세히 듣고 나니 어느 정도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겨우 취직한 지 1년 조금 넘은 사회초년생인 남자친구의 월급은 많지 않았어요. 게다가 버는 돈의 대부분은 어머님 앞으로 되어 있는 빚을 갚고 생활비를 보태기에도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집안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태어나서 그때까지만 해도 친정부모님도 그렇고 제 주변 친구들이 집에 놀러 가더라도 다 부모님끼리 사이가 좋고 화목한 집안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집이 그렇다 보니 남들도 다가 이렇게 사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은 돈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엄마와 아빠가 서로 도우면서 살고 계시며 아빠가 나이가 환갑을 넘은 지금까지도 손을 잡고 공원 산책을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결혼하면 남편과 저렇게 살아야지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예전부터 자영업을 하고 있으시고 엄마는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저는 엄마와는 다르게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아이가 없더라도 부부끼리 함께 싶습니다.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면 굳이 힘들게 애 낳고 키우면서 고생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찍부터 돈을 벌기 위해서 커피와 디저트를 파는 작은 카페를 시작했는데
엄청 큰 돈은 아니지만 회사 다니는 주변 친구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벌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모아놓은 돈도 있고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남자친구가 돈을 좀 적게 벌더라도 결혼하는데 아무 상관 없었어요. 시댁에서 집도 해주지 않거나 결혼에 아무것도 보태주지 못하는 상황이더라도 괜찮았습니다. 우리 두 사람 형편에 맞춰 작은 집으로 시작하더라도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아서 차차 살림을 늘려가는 것도 너무 즐겁고 행복한 일이 아닌가요? 저희가 사는 지역이 수도권도 아니고 지방의 중소도시라서 30평대 아파트 하나를 사는 것은 수십억 큰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요. 적당히 두 사람이 맞벌이하면서 살다 보면 몇 년 안에 집을 사고 부족함 없이 살 수 있겠더라고요. 주변 언니들이나 선배들을 봐도 저보다 훨씬 돈을 적게 벌어도 부부끼리 맞벌이하며 고만고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서울에 살고 강남에 수십억 아파트가 있어야만 행복한 것은 아니지 않나요? 결국 제가 결혼하자는 이야기를 한 뒤에 1년이 더 지나서야 남자친구는 어머님이 혼자 사실 만한 작은 집을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때 구해드릴 수 있었어요. 우리가 아버지와 이혼을 적극 권유했지만 어머니는 지금까지 버텨온 세월이 아깝다며 이혼을 하기 싫다며 그냥 집만 따로 살겠다고 하셨어요. 옆에서 그 집안 상황을 다 보고 있던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각자 끝까지 밝힐 수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상관할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머니 문제도 그렇게 대충 해결되었고 오랜 시련 끝에 우리는 아무런 방해 없이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집은 내가 모은 돈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 25평 아파트 전세를 잡아서 시작했고 혼수는 남편이 카드로 사오면서 그렇게 살림을 맞추며 함께 살았습니다. 이전에 모아놓은 돈은 완전히 시어머니가 해주시는 물건에 사용해 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게다가 결혼한 이후 남편의 카드빚까지 제가 함께 갚아오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지만 결혼 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었어요. 부부 사이에서 돈이 누구 것인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다만 제가 버리는 돈이 더 많고 남편이 번 돈을 시댁 문제 때문에 모두 소진했기 때문에 결혼 이후 돈 관리는 제가 책임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일을 하고 계셔서 바로 용돈을 주지 않아도 되고 시아버님도 집에서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별도의 용돈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중에는 시어머니가 저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저희가 상황을 보고 그에 맞는 선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남편과 이야기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본인 집안의 복잡한 상황을 이해해줘서 고마웠다고 말했고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항상 제 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을 의심 없이 믿어버려서 바보처럼 되었어요. 시아버님과는 물론이고 남편조차도 거의 만나지 못하다 보니 서로를 볼 일이 없었고 시어머님은 신혼 초반에도 저에게 미안해하시고 계셨고 며느리를 만날 면목이 없다며 우리 부부에게 일을 시키거나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우리 부부 두 사람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잘 살 것만 같았던 그래도 하나 하는 게 너무 힘이 드는 일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 결혼한 지 약 1년은 걱정 없이 신혼생활을 즐겼지만 그 이후에 몸 상태가 조금 이상해져 산부인과 건강검진을 받아본 후 삶이 뒤바뀌었습니다. 예전 학창시절부터 생리주기가 불규칙했고 몸이 안 좋다 싶으면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건강검진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경솔한 마음으로 받은 결과는 충격적으로 암이었어요. 가까운 대학병원과 서울의 대형의원에서 추가로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3번의 검진 결과 모두 암이었습니다. 자궁경부암이었고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장하셨어요. 수술이 너무 무서워서 항암 치료만 받고 싶었지만 상담하는 의사 선생님들 모두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다행히도 초기에 발견되어 수술하면 완치할 수 있고 나중에 회복하면 임신도 가능하다고 했지만 그때 왜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빨리 예약을 하고 수술을 받았고 후에 항암 치료도 모두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경과가 좋아서 아직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 수술을 통해 앞으로 아이를 완전히 포기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원래 아이를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제 몸까지 이렇게 아프고 나니 정말 아이를 낳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잘 회복된다 해도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또다시 잘못될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고, 만약 아이를 낳아놓고 다 키우기도 전에 내가 또 다시 아프게 된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잡생각도 많아지고 부정적인 마음만 커져갔습니다. 몸도 아프고 심적으로도 고통스러운 날이 계속되다 보니 남편에게 아이 낳기 싫다는 말을 자꾸만 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여보, 아마 나는 애 못 낳을 거야. 몸 상태도 시원찮고 억지로 넣는다 해도 나중에 좋은 엄마가 될 자격도 없는 것 같아. 한국어 문법에 맞게 작성하겠습니다.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남편은 괜찮다며 금방 다 회복할 거라고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때는 정말로 제 옆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든든했고 기분 좋았습니다. 남편은 아이 없어도 살 수 있다며 아무런 지장 없다면서 우리 두 사람만 행복하면 본인도 아이 없이 살아도 괜찮다고 했어요. 신혼 초에 비하면 제 체중이 5kg 가까이 줄어들어 깡마르고 초췌한 모습을 보는 친정 부모님과 남편이 많이 걱정했습니다. 이렇게 몸이 아파서 자꾸 옆에 있는 남편에게 집착하게 되었고, 혹시라도 남편이 아픈 나를 버리고 떠날까 두려워서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면서 스스로 스트레스도 더 많이 받았어요. 당시 나는 몰랐지만 제 몸이 아프기 시작한 후로 남편의 마음은 조금씩 멀어져 갔다. 암 진단을 받고 1년이 지난 시점에는 아이를 가질 생각은 완전히 사라졌고 남편만 내 곁에 있으면 더는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때부터 남편은 용돈을 더 주기 시작했고 원래는 차를 소유하지 않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했었는데 새 차를 한 대 사서 차를 타라고 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렇게까지 해야 했던 이유는 없었지만 우리가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고 남편의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나는 돈을 들여 남편을 대접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만 했었다. 내 몸이 아플 때도 우리 둘 사이의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어도 두 사람만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하던 남편도 시간이 지날수록 변해갔습니다. 처음에 남편에게 차를 선물해 준 것이 실수였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남편의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지고 밖으로 자주 나가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남편의 말대로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쉽게 대접받는 것 같았습니다. 가정에 소홀해진 남편을 보면서 속으로는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건가 생각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서운한 일을 겪어도 남편을 따지지 않고 조용히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든대 용돈을 매달 100만 원씩 드리고 싶어 합니다. 어머니께서 젊으시던 때와는 다르게 일을 많이 못하시는 것 같아서 생활비를 보조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많은 금액인지 의심했지만 남편도 이해를 해주셨고 매달 시모를 만나서 용돈을 전달해주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남편의 통장으로 매달 100만 원을 입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주던 용돈은 40만 원이었지만 60만 원으로 올려서 드리고 있었으며 자동차 기름 값은 주유카드로 따로 주어서 제가 쓸 돈이 부족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부터 제가 아침부터 컨디션이 좋지 않아 출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가게를 직원들에게 맡겨놓고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아침도 거르고 늦잠을 자다가 겨우 점심을 좀 먹고 나니 몸 상태도 괜찮아지는 것 같아서 집안 대청소를 하다가 서랍 속에 있던 남편의 통장과 제 통장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날 장 보러 갈 때 오랜만에 통장 정리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트에 있는 은행 ATM 기계에서 통장 정리를 마치고 확인을 해보니 남편 통장 내역에는 제가 어머님 용돈으로 보내는 100만 원이 기록되어 있었지만 그 돈은 다시 어머님께 송금되어 빠져나간 적은 없었어요. 애초에 결혼할 때 남편의 신용카드는 다 제가 가져가 버리고 용돈으로 쓰라고 체크카드만 줬기 때문에 남편이 어디서 뭘 하고 돌아다니는지 통장 안에는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와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비싼 레스토랑 같은 곳들이 있었고 와인바나 백화점 같은 곳까지 저 몰래 열심히 돌아다녔더라고요. 제가 바보도 아니고 이 남자가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에게 직접 확인하기 위해 물어봤어요. 여보,
오늘 내 통장이랑 당신 통장 정리했는데 나 몰래 좋은 곳 많이 다닌 것 같더라. 누구랑 갔는지 말해줄 수 있어?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듣더니 원래는 시어머니한테 용돈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우리 돈 받기 싫다고 거절하는 바람에 모시고 다니면서 밥도 백화점에서 예쁜 옷 한 벌씩 사드리고 다른 하나도 사드리지 않았다며 자랑 부리더니 왜 이러는지 묻는다면 뭘 의심한다는 거냐고, 당신이 공적으로 쓰느냐고 감시하고 있다는 뜻이냐면 앞으로 용돈 같은 건 안 줄 거라며 지갑에서 체크카드를 건네주더니 꺼내어 놓았다. 갑자기 강하게 반응하는 남편의 모습에 나는 어리석게도 바닥에 떨어진 카드를 주어 종잡을 수 있다고 단언하고 그냥 우연히 통장을 정리하다가 궁금해서 물어봤을 뿐이라고 이유를 밝히며 내 발언에 신경 쓰지 말라고 부탁했다. 이후 밤늦게까지 잔업과 야근을 연이어 하다가 10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지없이 그날에는 식당과 술집에서 많은 돈을 쓰고 돌아다녔어요. 머릿속으로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혹시나 이 문제를 크게 만들면 남편과 싸워 이혼하게 되기 두려워 제대로 따지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피할수록 남편은 더 대담해지는 것 같았어요. 얼마 전부터는 숨길 생각 없이 아예 대놓고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거든요. 집안에 있을 때도 다른 여자와 카톡을 하다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냥 회사 동료일 뿐이야. 당신은 알 거 없어라고 하며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속이 뒤집어지는 기분이었지만 이대로 참고 살아야 하나 싸우고 헤어져야 하나 고민하다 하루를 마쳐야 했어요. 고민은 여러 번 했지만 어느 날 남편이 회사 동료들과 한잔하고 늦게 들어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12시가 넘도록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지금 현금을 들고 아파트 정문 쪽으로 내려와고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 전화를 받아서 큰일이라도 났다 생각해서 내려갔는데 남편이 술에 취해 대리기사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중에 시끄러운 일이 생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단 대리기사에게 사과를 하고 대리기사의 택시비까지 내어주고 보냈습니다. 남편은 술에 취해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상태여서 집으로 돌아갔고 두 사람이 싸우느라 주차를 엉뚱한 곳에 해놔서 그것도 제대로 주차해주려고 했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의 차에 있는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을 뒤져봤습니다.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지금까지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을 모르는 척하고 우리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순간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버렸어요. 집에 와서 남편에게 따져보니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회사 사람이랑 술을 마신다며 혼자 여자와 있었다고 하더니 남편은 술에 취해서 제 정신이 아닌 상태인데도 거짓말을 하며 회사 동료가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질투하는 것이었나 봐요. 너만 제대로 취하지 않아도 안심하는 게 나왔어도 그럴 일이 없었을 거예요. 아무리 남편이 술에 취했어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몸이 아파서 암 수술까지 받았던 제게 남편이 그런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홧김에 엎질은 말해보니 스스로도 아차 싶었던지 아니? 그러니까 왜 쓸데없이 남의 뒤를 캐고 의심을 해. 그냥 회사 사람이라니까. 하지만 이미 제 자존심은 바닥이었고 당장이라도 제 눈에서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도 이 자식 앞에서 눈물 흘리는 꼴은 보이고 싶지 않아서 어금니 꽉 깨물고 참았습니다. 그날은 결국 별다른 일 없이 넘어갔고 그 이후로도 제가 남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더니 며칠 동안 제 눈치만 살살 보며 피해 다니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입을 꾹 다물고 있자 이번에도 참고 넘어갈 거라 생각했겠지만 저는 이미 모든 결혼 생활을 정리해야겠다고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여자로서 저런 말까지 들었는데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애써 모르는 척하려고 의심이 가는 부분마저 굳이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는데 남편은 외도 증거를 찾으려고 하니 너무나도 손쉽게 찾을 수 있더라고요.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 1살 연하의 여직원이었고 두 사람은 카톡 대화 내용부터 둘이서 찍은 사진, 그리고 남편 차 안에서 두 사람의 애정행과 흔적까지 단 이틀 만에 손쉽게 모든 증거를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 법률적 절차에 대한 상담뿐만 아니라
모든 이혼 준비가 완료되고 마지막으로 제 마음의 준비까지 마쳤을 때 남편에게 끝을 내자는 말을 처음으로 꺼냈어요. 남편은 저에게는 이미 정이 떨어졌겠지만 제가 벌어오는 돈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건지 이혼을 하자는 게 갑자기 무슨 말이냐고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제게 별로 상관없긴 하지만 내가 나와 헤어지면 그 몸을 갖고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니? 평소면 남편의 말이 굉장히 상처가 되었겠지만 이미 모든 것을 끝내기로 마음먹어서 그런지 아무렇지 않았어요. 아무 말 없이 남편의 불륜 증거물들을 뒷조사해 마주치게 해놓은 것을 보니 언제 또 자기 뒷조사를 했냐며 하고 싶은 말을 해주었더라고요.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아마도 그때까지는 남편이 나를 아무것도 못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남편에게 사줬던 차 키도 뺐고 우리 집에서 남편을 쫓아냈어요. 시간을 끌 것 없이 곧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남편과 상대방에게 동시에 소송을 걸기로 결심했고 이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어디서 듣고 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결혼 생활 3년 동안 재산을 형성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생각하여 뭐라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받아온 연봉에서 우리의 지출 및 용돈을 제외하고 남편이 사용하던 차의 리스비까지 뺀 나머지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입금했습니다. 대신에 그 돈을 받고 너와 그 여자에 대한 합의금도 철저히 준비해야겠어요. 놓으라고 했어요 라고 말하고 고소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자 남편의 당당한 얼굴은 한순간 사색으로 변했습니다. 누나, 우리 사이에 고소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회사에서 알게 되면 그 여자랑 나랑 바로 해고라도 당할 거야? 어차피 이혼한다면 여기서 조용히 마무리하자 라고 제안했어요. 연애하던 시절 이후로 남편에게서 누나라는 말을 듣는 건 처음이었지만 이유는 당연했습니다. 결혼 동안에 남편과 그 여자가 나를 기만하고 재미를 즐겼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어요. 남편이 재산 분할을 요구한 대로 계산한 결과 그 빠지지 않고 1,000만 원도 안 되었어요. 애초에 그만한 연봉도 아니었는데 제 용돈과 시어머니에게 보냈던 용돈과 비교해서 그리고도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그리고 외제차를 리스한 것만으로도 남편의 월급과 맞먹게 되었답니다. 대신에 저는 두 남자 아이들에게 합의금으로 모두 3,000만 원씩을 요구했어요. 최저한의 합의에 머물 생각은 없었고 자신 있다면 변호사를 고용해서 재판을 진행하자고 제안했죠. 제 손에 모든 증거가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 또한 저에게 잘못했다고 인정했고 합의금을 좀 깎아주길 바래서 노력해 주었죠. 그 상대방 여성은 제 집 앞에 과일 바구니까지 들고 나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변호사가 재판을 진행하면 2,0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에 양쪽 두 사람에게 총 2,500만 원씩을 더 받아내어 총 5,000만 원을 받고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저희 집에서 쫓겨난 남편은 결혼 전후부 어머님과 함께 지냈던 원룸을 구해준 후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소유한 돈을 전부 긁어 대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 본인은 전 소속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예전에 함께 지내던 두 명의 인간이 바람을 피워 이혼하고 소송까지 당했다는 소문이 퍼져 여자는 급기야 회사를 그만두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자는 적어도 도망을 쳤지만 현재 돈을 벌어야 하는 전 남편은 회사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처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받은 돈이 그렇게 상처를 보상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한적한 인생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왜 나는 저런 인간을 평생 동반자로 생각했는지 스스로 한심해졌어요. 이제는 아무런 미련도 남지 않았고 전 남편이 조금이라도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괴로워하며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